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은요, 20대 중반의 여성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참 결혼하기 어렵죠. 뭐 그 이유야 정말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오늘 사연자분께서도 결혼을 준비하시다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셨다고 해요. 내 자식이 귀한 만큼 남의 자식도 귀하다는 점 잊지 않아야 할 텐데요. 오늘 사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중반 직장인 여자입니다. 제 인생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앞에 두고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그 고민은 우스울 정도로 심각한 사건을 겪게 되었어요. 남들은 어쩌면 다들 저 빼고 잘 살아가는 것 같은 건지 우울하기만 하지만 이렇게 계속 처져 있을 수만은 없어서 좀 어딘가 발산을 하고 싶었어요.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실래요? 저는 어릴 때 엄마랑 아빠가 이혼을 하셔서 혼자 자라왔습니다. 외동딸인데 정말 기억하고 싶진 않지만 두 분이 이혼하게 된 사유는 어디까지나 엄마에게 있긴 해요. 전 엄마에 대한 원망과 미움이 아주 많은 거로 쉽게 잊을 수는 없어요. 이 일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기까지도 상당한 고민을 했고 사귄 지 4년이 되고 결혼 얘기가 나와서야 겨우 입을 열었거든요. 그때 남자친구도 듣고 꽤 놀라긴 했었어요. 우리 엄마는 내가 초등학교 4학년일 때 아빠랑 이혼했어. 나는 그때 그게 너무 힘들어서 학교 가길 거부한 적도 있었고, 그래서 고모들이 와서 내내 설득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갔었어. 어쩌다가? 우리 혜영이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내 주변에도 이혼한 친구들 몇몇 있기는 한데, 그래도 중학교는 지나서 봤던 것 같아. 근데 혜영이 너는 초등학교 때였다니 너무 어릴 때인 것 같아. 마음고생이 심했겠다. 이렇게 저를 위로해주는 소리에 조금씩 용기를 얻어서 제 얘기를 찬찬히 펼쳐나갔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 이때 제 친구들이 저를 굳고 말렸던 것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라 남자친구에게 사생활 얘기, 가족사 얘기를 너무 많이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야, 너 미쳤어? 남편도 아니고 남자친구잖아. 너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 힘들었던 내용을 뭐하러 일일이 다 말해. 그런 거 말하면 남자친구가 완전히 네 편이 돼주고 뭐 널 짠하게 생각할 것 같지? 땡, 틀렸어. 전혀 안 그렇다니까? 듣자 하니 친구 말이 너무 격한 것 같고 저를 놀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생각해? 네가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는 네 남자친구한테 네 얘기 잘만 하잖아. 사실 이 친구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이라든지 뭔가 사소한 얘기들을 전부 애인한테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저에게 크게 실수한 거라고 뭐라고 하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좀 더 듣다 보니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얘는 회사에서 아예 남한테 시달린 얘기랑 내 핏줄인 가족들 사이에서 생겼던 문제들을 말하는 게 똑같아? 이건 받아들이는 게 전혀 다른 거야. 남들한테 당한 거야. 뭐 그 남이 나랑 전혀 상관없으니 어쩌다가 안 좋은 사람 만나서 고생하는구나 싶을걸? 근데 가족은 얘기가 달라진다고. 이러나 저러나 내 핏줄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힌다면 그건 결국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은연중에 나를 무시하는 장치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뭐하러 결혼도 안 한 남친한테 그런 약점을 내보이냐고 자꾸 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근데 저는 그렇게 자세한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어요. 어릴 적에 엄마랑 아빠가 헤어졌다는 말만 했을 뿐, 왜 이혼했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까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후로 예비 시댁이 된 남자친구의 어머니, 남자친구의 누나의 반응을 보니 이때 좀 더 자세히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좀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바로 그날 일 때문인데요. 제가 남자친구랑 4년 사귀어왔지만 결혼 얘기가 오가고 정식으로 인사 간 건 처음이었어요. 대충 남자친구의 누나도 얼굴만 보고 인사한 사이고 어머니도 그다지 연락을 많이 하면서 살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갈 때 얼마나 얼었었는지 몰라요. 나름 아빠한테 이것저것 조언을 들어가며 선물 세트도 사고 과일도 사고 간만에 치마도 입고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갔답니다. 그런데 저를 앉혀놓고 어머니가 하신 첫 마디는 꽤나 저에게 있어 충격이었어요. 엄마는 어쩌다가 이혼하신 거야? 몇 살 때쯤? 대뜸 첫 마디가 그렇게 시작하고 있으니 너무 얼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때 남친이 발끈하면서 화를 냈고 어머니도 약간은 움찔하셨지만 이내 꼬치꼬치 캐물으시더군요. 아니 엄마 왜 그래? 아 뭐 그런 걸 물어봐. 진짜 내가 못 살아. 나는 그냥 사실을 물은 것뿐인데 뭐가 문제야? 그리고 식구가 될 건데 그런 거 묻는 게 죄야? 외려 어머니는 본인 아들한테 날카롭게 쏘아붙이시는데 이거 초반부터 분위기가 왜 이런 건가 싶었어요. 평소 우리가 연애를 할 때에도 어머니가 썩 저를 좋아하시는 것 같지는 않았었거든요. 둘이 만나고 있으면 그렇게 전화를 하시면서 남친 보고 집에 빨리 오라고 쪼아대실 때가 많았어요. 아무튼 처음 대면이 너무 날카로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질문은 갈수록 가시밭길이었고요. 아빠가 혼자 딸 키우느라 힘드셨겠네. 아무리 그래도 여자애는 여자의 손길이 필요한데 말이야. 아, 그러고 보니 차도 안 좋네. 뭐 마실래? 참 묘한 것이 이날 어머니와 저의 만남은 첫 만남이었거든요. 그간 전화 너머로 대강 듣고 사진으로나 가끔 보다가 직접 본 건데요. 절 알고 계셔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반말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좀 예민해져서 그런 건진 몰라도 저 역시 썩 좋은 인상으로 느껴지진 않았어요. 엄마랑 지금 연락은 안 하니? 아, 네. 안 하고 있어요. 엄마 찾아볼 생각은 안 했고? 네? 이쯤 말이 자꾸 이어지는데 남자친구는 화장실에 가 있고 어머니는 질세라 아주 저한테 계속 뭐라 뭐라 하시더군요. 그래도 핏줄인데 엄마를 찾아봐야지. 자식 하나라고 낳아놨는데 말이야. 돌아가신 건 아니지? 저, 그것까진 저도 잘. 세상에. 이거는 제가 학교 다니면서 엄마의 부재를 말했을 때 담임들조차 하지 않던 질문이었어요. 근데 남자친구 어머니가 대체 뭔데 이런 것들을 꼬치꼬치 묻는 것인지 도통 납득이 안 갔어요. 말이 좋아 납득이 안 가는 거지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가 남친이 들어오자마자 어머니는 바로 질문을 바꿔버리시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우리 태진이 어디가 좋아? 하긴 얘가 뭐 하나 빠지는 구석이 있나. 예전부터 우리 태진이 장가 보내라는 사람들 엄청 많았다. 내 친구들만 해도 사위 삼겠다고 줄을 섰어. 혜영이 너는 엄청 횡재한 거야. 어디 가서 이런 남편감을 얻어? 하여간 얘 다니는 곳마다 여자애들이 줄줄 따라다녔어. 남친은 이 부분은 또 싫지 않았는지 머쓱한 듯 고개를 기웃기웃 거리더라고요. 아니 어쩜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내용만 저렇게 쭉쭉 밀고 나가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날 집에 오면서 저는 말이 딱히 나오지 않았지만 남친이 하도 제 눈치만 보는 탓에 그걸 내색하기도 힘들어서 더 괴로웠답니다. 제가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는 얘기 정도만 했을 뿐인데 그게 어느새 저렇게 흘러들어갔고 어머니는 취조하시듯 하나하나 따지듯 묻는 게 정말 불쾌했어요.
이런 와중에 우리 엄마가 금방 재혼해서 새아빠와 자식들까지 있다는 걸 알면 어떡할까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하지 않은 얘기 중 하나가 바로 새아빠 얘기였는데, 사실 저는 잠깐 그쪽에 갔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엄마를 하도 보고 싶어 하고 지방에서 바쁜 아빠 때문에 저를 딱히 봐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때 엄마 아빠가 이혼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합의하에 저를 잠깐 엄마한테 보냈었어요. 그런데 상황이 너무 생소했던 게 우리 셋이 살던 집보다 훨씬 작은 집에 엄마가 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완전히 엄마한테 간 건 아니고 학교 여름방학 때만 가 있는 조건으로 간 건데요. 그 집에는 엄마만 혼자 사는 게 아니었어요. 혜영아, 인사해. 엄마랑 같이 사는 아저씨야. 아저씨 처음 만나서 너무 어색하지? 그러면서 웬 허여멀건하고 길쭉한 키만 큰 아저씨를 엄마가 소개하더군요. 갑자기 느껴지는 그 낯설음, 그리고 그보다 더 멀게 느껴지는 엄마와의 거리가 적응되지 않았어요. 차라리 엄마랑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그 낯설음이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얼마간 있다가 돌아오고 난 뒤 아빠는 거의 영구적으로 엄마와 연락을 끊다시피 하게 된 거예요. 아빠는 이후로 엄마에게 연락이 온다고 해도 저를 바꿔주지 않았던 것 같은데 엄마가 새 가정을 차린 뒤 실제로 안 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빠는 쭉 저를 혼자 키워내셨고 주변 어른들이 새 장가 가라는 말도 들은 채 안 하시더라고요. 형편이 여의치 않기도 했고 아빠는 어떻게든 저를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왜냐면 제가 중간에 잠깐 아프기도 했었거든요. 새벽에 저를 안고 응급실로 뛰어가던 아빠. 제가 완전히 축 늘어진 모습을 보고 모든 게 본인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흐느끼시던 생각도 나요. 하지만 그때도 꾹 참고 엄마한테 전혀 연락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혜영아,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잠깐 해봐야 한대. 우리 조금만 있어 보자. 참을 수 있어? 이러면서 저를 열심히 달래주셨고, 저는 왜 고열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전신이 아파오고 쓰려와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때 검사 결과는 별게 없고, 전 시간이 지나 회복되었지만, 이 무렵 때 모든 것을 잃은 듯 공포에 질린 아빠의 얼굴은 가끔씩 두고두고 제 안에서 기억되곤 해요. 제가 자라면서 가끔 좀 삐뚤어지고 싶다가도 당시 아빠 표정들을 생각하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아빠 모두 서로에게 있어서 어떤 버팀목이자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렇게 지내와서 새삼 엄마의 자리가 어색한 저에게 이것저것 서슴없이 훅 비집고 들어오는 예비시댁의 질문은 참 아프더군요. 저에게 꽤 큰 상처로 굳어져서 들추고 싶지 않았는데 어쩌면 제 친구가 경고했던 대로 제가 제 무덤을 판 것일까요? 누군가 저렇게 무례하도록 궁금해하고 물어볼 여지를 스스로 줘버린 것이니까요. 남친 어머니가 집요하게 물어대던 그날, 모든 게 짜증나고 머리가 아픈 바람에 아주 굳은 얼굴로 집에 들어갔어요. 남친이 전화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정반대의 흐름으로 이어지더라고요. 혜영아, 아까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더라. 우리 엄마가 너무 이것저것 물어봐서 놀랬지. 전 한숨을 크게 들이쉬고 대답을 했어요. 하, 좀 그렇더라고.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 그랬더니 남친이 얼른 말을 이어가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우리 엄마가 나쁜 뜻으로 물은 건 아니야. 워낙 궁금증이 많아서 이거저거 많이 물어보거든. 그렇게 너무 마음에 둘 필요 없어. 음,
그런데 나는 신경이 쓰이는데 어떡해?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았어. 그리고 우리 부모님 이혼 얘기를 알고 계신 줄도 몰랐고. 은연중에 왜 그 말을 전했냐는 비난이 느껴졌는지 남친은 서둘러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야, 우리 결혼할 사이잖아. 엄마가 너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길래 말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들었으면 엄마가 그 얘기 듣고 너를 부르지도 않았을 거야. 아까만 해도 엄마는 결혼식 어디서 할 거냐, 좋은데 잘 알아보자 그러시던데? 우리 엄마는 지금 결혼시킬 생각밖에 없어. 그 얘기만 하루 종일 하고 있어. 얼마나 너를 마음에 들어 하는데. 이상하게 남친이 전하는 어머니의 반응은 제가 느낀 거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 결혼을 시키려고 들떠 있으시다는데 저한테 물어보던 당시엔 쏙 그리 안 느껴졌었거든요. 어쨌든 남편의 뜻을 듣고 일단은 그대로 이어가는 수밖에 없었어요. 아빠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렸더니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런 내용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생각보다 일찍 결혼한다는 반응이셨어요. 너네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고 요즘 청년들은 다 늦게 결혼한다며. 근데 뭐 그리 급해서 빨리 결혼을 한다냐? 아빠는 우리 혜영이 아직 과장 달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못 봤는데 좀 천천히 하지 그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아빠는 웬만하면 제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편이라 저도 깊게 듣지는 않았어요. 어찌됐건 아빠도 제 남친을 평소 무척 좋게 보셨거든요. 워낙 저희 아빠한테 잘한 게 아니니까요. 아버님, 이거 들기 힘드실 것 같은데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혹시 저 온 김에 뭐 고치실 거 있으시면 같이 하세요. 우리 집에 와서 아빠가 혼자 옮기기 버거운 것들도 도와드리고 같이 나란히 앉아서 아빠가 차려준 밥도 먹고. 아무튼 제 눈에는 남친의 이런 모습들이 너무 기특하고 고마웠어요. 그러니 저도 언젠가 남친네 집에 가게 되면 잘해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솔직히 한두 번 정도지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많이 그것도 갑자기 횟수를 늘려서 불려다니게 될 줄은 몰랐어요. 남친 어머니는 본인 아들을 통하지 않고 저한테 직접 연락을 하시더라고요. 혜영이 안녕? 이번에 우리 집에 태진이 고모들 오시거든. 나중에 니네 인사 다니면서 저 지방까지 다니려면 힘들어.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집에 와서 밥이나 먹자. 너는 그냥 빈손으로 오면 돼. 알았지? 이러시니까 참, 어른이 부탁하시는데 거절할 수도 없고, 뭔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인 듯해서 가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빈손이란 말은 절대 고지 듣지 않고 직장 동료의 조언에 따라 선물을 사서 들렸어요. 혜영이 너 그 말 고지 듣지 마. 그렇게 듣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가서 헤헤 하고 웃고 있으면 나중에 결혼해서도 고달파져. 요즘 시어머니들은 야가서 절대 결혼 전엔 시집 안 해. 참고 있다가 결혼해서 내 며느리 되면 그때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말려들지 말고 하지 말란 거 다 해야 돼. 안 그럼 쟤는 하지 말랬다고 진짜 안 한다고 또 욕한다? 대신에 예비 시댁 가는 횟수를 확 줄여. 이렇게 말들을 해주는데 결론은 다 하나여서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근데 네 그 예비 시어머니 좀 그렇다. 아직 상견례도 안 하고 예식장도 안 잡았다며. 근데 왜 친척들부터 만나게 해? 게다가 자기 아들 고모들이면 본인한텐 시댁 식구들일 거 아냐. 뭐하러 예비 며느리를 불러가지고 일찍 인사를 시키는 건지. 아무튼 좋은 일은 딱히 없을 것 같아. 이런 상태로 가니까 긴장도 되고 두근두근 했는데 막상 갔더니 어머니는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시면서 상도 다 차려놓으셨더라고요. 저 어머니,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을까요? 그러자 어머니는 질겁을 하시면서 막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주변 말만 듣고 또 내 가정 환경에 따라 좀 많이 예민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아유, 애좀 봐. 아직 결혼도 안 한 귀한 남의 집딸을 왜 시키겠어? 혜영이 너는 그냥 오늘 예쁘게 앉아서 손님들 맞이하고 밥이나 먹다 가면 돼. 신경 쓰지 마. 이쪽으로 오면 안 돼? 이러면서 한사코 저를 거실 쪽으로 밀어내셨어요. 그렇게 어색하게 앉지도 서지도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데 남친이 들어왔고 얼마 안 돼서 고모님들이 한두 분씩 도착하시더라고요. 인사를 나누고 밥을 먹고 난 뒤 이제 과일을 먹을 때가 되었어요. 전 너무 긴장해서 얼어있고 뭐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도 모르겠는데 갑자기 고모님 중 한 분이 저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잘못 들은 건가 싶을 정도로 머리가 얼얼했어요. 어디 보자. 태진이 여자친구 과일 깎는 솜씨 좀 보자. 아까 보니까 젓가락질도 영 아니더라고. 집에서 누가 젓가락질 잡아주는 사람이 없었어? 과일이라도 예쁘게 깎아야 점수를 높게 받지. 얼른 그 뭐야 그 여기 시어머니 있잖아. 따라가서 과일 깎아봐라. 구경이나 해보게. 이 말과 동시에 옆에 있는 고모님들이 깔깔 웃으시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남친과 어머니 쪽을 봤는데 두 사람은 너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절 보더라고요. 그 순간 되게 그 둘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곧 말을 이어가시는데 결국 저도 곧장 일어나 따라가게 되더군요. 뭐해?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이리 와봐. 내가 꺼내줄게. 근데 이때 묘하게 어머니 표정이 좀 바뀌시는데 도통 뭐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참 계속 혼란 중이었어요. 게다가 전 과일을 잘 깎지 못하는 편이라 평소에도 안 먹는데 이날 어머니가 엄청 큰 배와 사과를 주시는 거예요. 너무 긴장한 상태로 슬슬 깎아내려가는 순간 저도 모르게 살 부분 쪽을 크게 듬성듬성 밀며 깎았나 봐요. 그 순간 어느새 부엌에 와 있었는지 누군가가 제 등을 찰싹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고, 이 조카 며느리야. 세상에 누가 과일을 그렇게 생째로 다 깎아 먹어? 그럼 뭘 먹으라고? 우리는 껍질 먹으라고? 아까 저에게 시키셨던 그 고모님이 제 뒤에서 보고 계시다가 잘 못한다며 등짝을 번쩍하게 날리신 거예요. 너무 무안하고 기가 죽어 어쩌질 못하고 있는데 어머니도 낄낄거리며 웃고 계시고 남친은 고모들이랑 대화 나누느라 이쪽 일은 알지도 못하는 상태였어요. 그대로 결국 저는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기억도 아득할 만큼 대충 시간을 보내다가 집에 왔는데요. 이후로도 어머니는 종종 자꾸 저를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남친은 계속 앵무새처럼 같은 말만 반복하고요. 우리 엄마가 혜영이가 진짜 마음에 드나 봐. 우리 누나랑도 그렇게 안 다니는데 자꾸 혜영이랑 여기저기 갈 계획을 하시더라고. 딸이 새로 생긴 것 같다고 하시면서 어제도 좋아하시는데 나도 너무 뿌듯하더라. 무뚝뚝한 우리 누나 대신 혜영이가 엄마랑 잘 다녀줘. 나도 요즘 일할 맛이 나. 우리 둘이 결혼해서 살면 얼마나 재밌고 행복할까 상상이 되는 거 있지? 그런 말을 들으니까 막상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만났을 때 어머니가 저랑 단둘이 있을 때에는 나쁘게 대하시는 것도 아니라서 줄곧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옷을 사주신다며 저를 부르신 거예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저는 결혼에 대해 조금 고민을 해보게 되었어요. 얘 혜영아, 보니까 얼굴도 예쁘고 키도 크고 한데 왜 맨날 그렇게 티랑 바지만 입고 다녀? 내가 원피스 하나 이쁜 걸로 사줄게. 여기 매장 주소 보낼 테니까 이거 보고 찾아와. 이따 만나자. 사실 남친네 집은 적당한 중산층이었고 아버님은 공무원이시고 어머니는 전업주부. 그럭저럭 가끔 잘 차려입고 잘 먹고 잘 다니는 집이었어요.
경제적으로 많이 넉넉한 것도 그렇다고 부족한 것도 아닌 집이었는데요. 이날 어머니가 가자고 절 부르신 브랜드 매장은 좀 가격대가 많이 있고 부담스러운 곳이라 저도 이때 처음 가본 곳이었어요. 어머니, 여기에요. 저 왔어요. 이렇게 손짓하고 만나는데 어머니가 혼자 나오신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옆에는 남친 누나, 예비 시누이가 있었어요. 혜영아 왔구나. 오늘 나오면서 우리 수진이도 데리고 나왔어. 니네 옷 한 벌씩 사주려고. 그렇게 어색하게 셋이서 매장을 삥삥 돌아가며 구경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아주 편안하게 옷을 계속 고르시더라고요. 어디 보자. 이건 내 취향인데. 이거는 사이즈도 괜찮고. 이건 수진이도 어울리겠다. 그리고 이건, 어머, 이것도 너무 예쁜데? 그러면서 저한테 두터운 옷들을 덥석 안기시는 거예요. 사실 시누이는 저쯤 멀리 가 있긴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막 대여섯 벌씩 안겨가며 줘도 되는 건지 그걸 받아 안으면서도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슬슬 저도 다리가 아프고 지쳐가는 와중인데도 어머니는 아랑곳 없이 계속 본인 할 말만 하시더라고요. 이건 진주가 나랑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이건 어때, 혜영아? 네가 와서 좀 봐줘. 우리 수진이는 이런 거 내가 물어보면 들은 채도 안 한다니까? 제 옷을 사주겠다는 건지 본인 옷을 사는데 나를 부려먹겠다는 건지 이제 저도 한쪽으로는 판단할 때가 되었어요. 결국 보다 못해 저도 한마디를 했는데 어머니도 보통 고단수가 아니신 거예요. 저 어머니, 실은 제가 이따가 약속이 하나 더 있어서 그쪽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언제까지 좀 더 보셔야 할까요? 제 딴에는 이 자리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말을 한 건데 어머니는 그걸 잽싸게 눈치채신 듯 했어요. 어머, 왜? 아무래도 여기 계속 있기 힘들지? 아이고, 미안해. 너 옷 사준다고 불러놓고 내가 이렇게 내 옷만 봤다. 아직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시집살이 시켰지? 이 말에 저도 괜히 뜨끔해서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게 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선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예 쐐기를 박아버리시더군요. 그래, 그래. 내가 정신이 없었어. 너도 얼른 옷 골라. 어디 보자. 이거 좋겠다. 하지만 이때 어머니는 정말 너무 성의 없이 옷을 하나 집어드시더니 심지어 저한테 대보지도 않고 사이즈도 그냥 대충 보시더니 가격표를 마구 훑어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곤 시누이를 애타게 막 부르셔서 시누이가 갖고 온 옷이랑 다 같이 한 번에 왕창 끌고 가서 계산을 하셨어요. 제가 제일 황당한 것은 무려 그렇게 계산을 해서 옷을 한 10벌을 받아 드셨으면서 저에게 사주시겠다고 하신 옷은 따로 담을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쇼핑백으로 2개 나눠서 주세요. 예, 이거 하나는 수진이 네가 들어. 내가 아주 혜영이만 들게 했다니까. 이건 내가 들게. 그러면서 신우이랑 각각 나눠들더니 그 뒤에 하시는 말에 기절할 뻔했어요. 아유, 이제 옷 사러 다니는 것도 못할 짓이야. 참, 혜영이, 너 약속 있다 그랬지? 나랑 수진이는 지하에 주차해놔서 그리로 가야 할 것 같아. 혜영이는 그럼 잘 가고 또 보자. 그러면서 바로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거의 1시간 안팎으로 그 넓은 매장에서 사람을 끌고 다니고 옷을 물어보고 하시더니 정작 저 사주신다고 한 옷은 본인이 들고 가버리셨어요. 그러니 무슨 완전히 저는 어머니께 옷을 맡겨놓기라도 한 사람 마냥 왜 나는 안 주나 쫌생이처럼 생각하면서 집에 왔고요. 어머니의 이렇게 저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 그리고 시누이도 그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는 듯 저에게 인사도 안 하고 둘이 사라져버린 그날, 내내 마음이 너무 허하고 쎄하게 느껴져서 전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친이 말하는 본인 엄마와 누나, 그리고 제가 느끼는 그 둘은 정말이지 너무 다르게 느껴졌어요. 참다 못해 아빠에게 상담을 했는데 아빠는 느긋하게 식탁에서 라면을 드시다가 놀래서 저를 쳐다보시더군요. 아니, 그게 뭐 하는 경우냐? 그래서 너한테 옷 한 벌 안 사주고 끌고 다녔다고? 이런 반응이 오니 약간 침울해져서 저도 뾰루통하게 답했어요. 음. 아, 참. 이러니 나도 좀 괜히 쫌생이 같잖아. 내가 사달라고 간 것도 아니고 사준다니까 간 건데. 근데 아무래도 아빠한테 얘기를 괜히 한 건지 인상을 점점 찌푸리시더니 반응이 좋지 않더라고요. 태진이 보면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집도 엄마가 애지간히 극성인가 보다. 그 누나도 그렇고. 아니, 엄연히 네가 손님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남의 집 딸을 끌고 다니면서 짐바지를 시켜? 아빠가 이렇게 성질을 내실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가볍게 들으시는 것 같더니 갈수록 화내시는 범위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러니 이전에 남친네 집에 가서 과일을 깎고 고모들이 구경하시던 것은 더 이상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태진이는 그런 상황을 알아? 네가 그런 얘기 했어, 안 했어? 안 했으면 당장 좀 해서 뭐라고 해라. 자기 엄마랑 누나가 여자친구를 이렇게 끌고 다니는데 남자 녀석이 돼가지고 뭐라는 거야? 그 버릇 안 뜯어 고치면 결혼 못 해준다고 해. 시 녀석 때문에 결혼하는 건데 그걸 지가 안 막아주면 어쩌자는 거야? 급기야는 분노의 화살이 완전히 남친에게로 꽂혀버렸고 아빠는 내내 부들부들 하시더라고요. 딱히 뭐라 할 말도 없고 저도 헷갈리던 판국에 이렇게 크게 한마디를 하시는 거예요. 됐고, 아빠는 그거 정리 안 되면 상견 내고 뭐고 안 해. 이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가서 마주 앉아 그 집 얼굴을 보냐? 아빠한테 네가 어떤 딸인데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우습게 봐? 태진이 녀석도 잠깐 만나지 말아봐. 남자도 여자가 너무 오냐 오냐 다 따라주면 정도를 모르는 법이야. 그러면서 심지어 한동안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참 상황이 난감하게 꼬인 것 같더라고요. 사실 뭐 제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친에게 말을 조심스레 꺼냈더니 남친 역시 좀 당황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반전은 없었어요. 아, 정말? 우리 엄마가 그날 그랬어? 근데 나한테는 그냥 너랑 좋은 시간 보냈다고 하던데. 우리 엄마는 평소에 좀 그래. 털털하시기도 하고 자기 옷 보느라 너무 집중해서 그랬나 보다. 엄마도 참 불러놓고 그렇게 보내버리면 어떡해. 나는 그런 상황을 하나도 몰랐어. 이러면서 뾰족한 수는 별로 없는 듯 했어요. 그러니 저도 점점 답답해지지 뭐예요. 그런데 저도 이런 말은 괜히 한 건지 이 말을 듣고 남친의 근심이 좀 깊어지더군요. 음, 근데 우리 아빠가 좀 많이 서운해 하셨어. 어쩌다 보니 나도 말을 했는데 아무래도 아빠 딴에는 나를 좀 더 예쁘게 봐주시길 바라셨나 봐. 아니, 뭐, 어머니가 나쁘게 하셨단 건 아닌데, 그냥 부모님 마음은 다 그런 거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눈치를 봤더니 남친의 근심은 딱히 뭐 기분이 나빴다기보단 우리 아빠가 자기를 싫어하게 될까봐 신경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러면 곤란한데. 아버님이 서운해 하셨다니까 마음에 걸려. 어떡하지? 내가 점수를 좀 다시 따야 될 것 같아.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던 날들을 좀 뒤로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빠가 갑작스레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한동안 아빠의 눈치를 보고 있던 터라 이거다 싶더라고요. 혜영아, 이번 추석 전에 작은 아빠랑 벌초 좀 다녀오려고 한다. 이제 조카 녀석들도 슬슬 장가 가고 지들도 따라다녀야 하는데 이것들이 홍기를 넘기면서 생각들이 없네.
언제까지 이렇게 늙은이들끼리만 다녀야 할지 모르겠어. 아빠도 몸이 고장났는데 말이다. 이 말을 들으니 왠지 팁이 하나 생긴 것 같아서 남친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승낙을 하더라고요. 당연하지. 예비사위가 따라가서 도와드리고 점수 좀 따야겠다. 아버님한테는 미리 말씀드리지 말고 가시는 날 시간만 말해줘. 내가 차 끌고 너희 집 앞으로 가 있을게. 그래서 저도 약간은 두근두근하기도 하고 남친한테 고마운 마음을 갖고 아빠의 동향만 살폈어요. 그런데 이날 전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자려고 누웠는데 핸드폰이 울려서 보니 묘하게 불안하더라고요. 바로 어머니였어요. 혜영이니? 혹시 자는 거 아니지?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근데 이때 어머니 목소리가 약간 평소보다 좀 날이 서 있고 카랑카랑한 느낌이 있더라고요. 살짝 숨을 몰아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상황이 좋아 보이는 말투는 아니었어요. 내일 무슨 어디로 별초를 하러 간다며 니네 집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 옆에서 뭐라 뭐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남친 같기도 했어요. 아무튼 다짜고짜 전화하셔서는 니네 집이라니 기분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네, 아빠가 하러 가시는데 왜 그러세요? 어머니는 제 말에 숨을 한번 가다듬으시더니 다시 나긋한 목소리로 말을 하셨는데요. 말투가 달라졌을 뿐 내용은 여전히 제 기분을 할퀴는 것 같더라고요. 저기, 우리 태진이가 거기에 간다고 하더라고. 얘도 우리 집 장손인데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벌써 데리고 다니신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너네끼리 얘기한 거니? 순간 뭔가가 다 꼬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황급히 말을 꺼냈어요. 아, 네. 저희끼리 그냥 말한 거예요. 아빠는 전혀 모르고 계시거든요. 그냥 저희 집에도 좀 잘 보이고 싶다고 하길래. 어쩜 이렇게 말을 하면 할수록 꼬이는 건지. 어머니는 또 거기서 뭐가 마음에 안 드셨는지 제동을 거시더라고요. 우리 태진이가 니네 집에? 왜? 뭐가 마음에 안 드신데? 우리 태진이가 잘 보여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이때 얼마나 식은땀이 나던지. 진짜 저도 왜 변명을 막 애가 닳도록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본인 말을 하고 끊으시더라고요. 저기, 뭐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태진이가 그런 이유로 거기 갈 이유 없어. 마음에 안 드시면 안 드시라고 해. 니네 집만 귀한 자식이니? 니네끼리 생각이라고 하니 넘기는데 어쩌다 그런 깜찍한 생각들을 하는 건지 원. 아무튼 내일 내가 가지 말라고 했어. 너네 집 행사는 알아서들 하던지 해. 결혼도 안 했는데 뭘 그리 불러대시니? 이러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셨고 저는 이날 부글거리는 속을 안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밤새 남친으로부터 연락이 10통이 넘도록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요? 이따만 해도 그냥 저는 어머니가 유난이라고 생각했지 남친과의 관계에 대해선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단지 실수가 있다면 너무 고지곳대로 어머니께 말을 잘못 전했다는 정도요. 일단 스트레스는 있는 대로 받아서 도저히 이 상황을 어찌해야 할까 하던 중 다음날 터진 사고로 인해 전 이 일들은 안중에도 없게 되었어요. 작은 아빠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 때문에 말이에요. 네? 우리 아빠가요? 어디가 어떡해요? 직장에서 한창 바쁘게 일을 하면서도 뒤숭숭한 마음 때문에 집중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연락이 온 거예요. 이날 작은 아빠랑 벌초하러 갔던 아빠가 벌에 쏘였고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병원으로 실려가셨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작은 아빠랑 통화하던 중에 이성을 잃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
회사 동료들이 상황을 대강 짚어준 덕분에 겨우겨우 정신을 차리고 움직였어요. 옷을 들고 바삐 아빠가 계신 병원으로 갔는데 내용을 듣고 보니 저도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작은 아빠가 떠듬떠듬 말씀하시는데 정리가 잘 되지 않았어요. 나도 벌에 쏘인 것 같긴 한데 그냥 좀 부어오르다 말았거든. 너네 아빠는 여기저기 뭐가 막 알러지처럼 올라온 건지 어지럽다고 정신을 못 차리시더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다가 큰일 난다고 괜히 벌쏘여서 죽는 거 아니라고 얼른 119 부르라고 하더라. 아빠랑 작은 아빠 똑같이 둘 다 피해를 입긴 했지만 그나마 다행히 작은 아빠는 그냥 넘어가신 것 같고요. 우리 아빠가 계속 정신을 못 차리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것저것 수속이며 복잡한 것들을 처리하고 설명 듣고 하느라 얼마나 정신이 없던지 그때 속으로 얼마나 아찔하고 무서운 생각들이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따라갈 걸 그랬나 싶고 아빠가 쭉 이렇게 안 좋은 상태로 간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진짜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후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고 저는 회사에 휴가를 내고 꼬박 아빠 옆에 있었어요. 그동안 회사 동료들과도 연락을 잘 못했고 남친이랑도 연락할 정신이 못 되었는데요. 그나마 겨우 회복세를 보이던 날 핸드폰을 들여다볼 짬이 생겨서 하나둘씩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남친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 딱히 어머니 목소리가 듣고 싶지는 않았고 남친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나 연락이 안 되는 저를 두고 많이 걱정이 되었나 봐요. 혜영아,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무슨 일 있었어? 어제 집에 찾아가도 아무도 없고. 왜 그런 거야? 아, 나 진짜 일이 손에 하나도 안 잡혀. 이 말을 듣는데 저도 다시금 아빠에 대한 그 긴급 전화를 받던 때로 돌아가 머리가 아득해지기도 하고 새삼 그 시간 동안 제 머릿속에 남친이 없었던 것이 떠오르더군요. 아빠의 사고도 사고지만 약간 요 근래 거의 분별 없이 상황에만 끌려다니던 제 모습에서 조금은 이성을 되찾은 것 같았어요. 아니, 저기 일이 좀 있었어. 아빠가 입원하셨거든. 제 말에 남친은 기겁하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되묻더라고요. 뭐? 입원? 왜? 아버님이 왜 입원하셨는데? 어디야 지금? 이런 반응을 보니 저도 내심 남친을 너무 신경 안 썼나 싶어 약간 좀 그렇기도 하고 그제사 찬찬히 입을 뗐어요. 근데 제 상황을 듣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와중에 옆에 누가 있는 건지 웅성웅성 하더라고요. 남친도 뭐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았어요. 아주 작고 빠른 소리로 말이에요. 혜영이 아버님 입원하셨대. 벌에 쏘이셨나 봐, 엄마. 이때 약간 저도 살짝 맥이 빠지는 게 옆에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벌레 씹은 표정을 짓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원인인 벌초를 두고 어머니가 전화해서 저한테 뭐라 뭐라 훈수를 두신 게 생각나서요. 그런데 그때 아직까지도 잊을 수 없는 그 말을 어머니가 그 순간 말하셨다는 표현보다는 정말 내뱉어서 배설했다는 표현을 쓰고 싶네요. 아무튼 그런 말을 쏟아내시더군요. 이때 저는 저 아래서부터 피가 거꾸로 솟는 것을 느꼈어요. 뭐야? 그걸로 중환자실을 가? 하여간에 뭔 놈의 집이 쥐뿔도 없으면서 있는 척. 조상님이 어쩌네 벌초를 한다고 난리 지랄을 피우더니 조상이 휘잉 하고 날아와서 물어버렸나 보네. 이때 저는 숨이 흡하고 막히는 것을 느꼈어요. 심장 가운데를 누군가가 세게 쳐서 숨이 멈추는 것 같달까요? 뭔가 모든 인내심의 줄이 다 끊겨져 나가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걸 뭐 저 들으라고도 듣지 말라고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뭔가요? 본인 아들내미가 여자친구랑 통화하는 걸 옆에서 듣고 있으면서 저렇게 짓거리는 거잖아요. 일단 전 전화를 끊어버렸고
주저앉아 서러움과 분노를 못 이기고 엉엉 울게 되었어요. 남친은 제가 그냥 통화가 끝나서 끄는 줄 알고 별 반응도 없고 아버님 나으시고 상견례 때 건강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허울 좋은 문자만 후에 따로 보내더군요. 그냥 바로 핸드폰을 던져버리고 엎드려서 우는데 작은 아빠가 왜 그러냐고 하시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저를 불쌍히 여기고 가끔 맡아주시기도 하셨던 작은 아빠이시기에 왠지 얼굴을 보니 더 울컥하고 힘이 빠져버렸어요. 저도 뭔 정신이었는지 그때 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쏟아내고 말았는데요. 평소 감정 표현이 적은 편이셨던 작은 아빠도 많이 분하셨는지 속을 끓이시는 게 느껴지시더군요. 그러시더니 갑자기 한마디를 툭 던지셨어요. 상견례 날이 언제냐? 네? 어차피 친인척이 가도 되잖아. 너랑 네 아빠만 갈 건 아니잖냐. 나랑 네 작은 엄마도 가도 되지? 작은 아빠는 뭔가 결심하신 듯 개운치 않은 얼굴로 계속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안 그래도 우리 쪽 가족은 저와 아빠밖에 없고, 남친네 쪽은 4명이나 나오니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도저히 저는 상견례를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라서 자꾸 갈팡질팡하고 있었고, 몇 번이나 작은아빠가 중간에 계속 전화하셔서 날짜를 확인하시니 내키지가 않는 거예요. 작은아빠, 저 솔직히 상견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요. 남친네 어머니도 너무 실망스럽고, 이 결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제 말에 작은아빠는 얼른 대답을 낚아채시더라고요. 혜영아, 뭐가 걱정이냐? 네 뒤에는 네 아빠도 있고 나도 있다. 나한테도 그쪽 어른들 소개 한 번은 시켜줘라. 우리도 그쪽 점수 매길 수는 있게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을 들으니 저도 묘하게 뒤틀려 있던 제 심사가 약간은 풀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래, 뭐 나만 당하라는 거 있냐? 우리 쪽 어른들도 저쪽 볼 필요는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친에 대한 정도 많이 있고 여전히 마음은 있지만 어머니의 태도가 저한테 너무 큰 그늘처럼 느껴져서 머리가 너무 복잡했어요. 그리고 결혼 얘기가 구체화될수록 뭔가 자꾸 어머니에게 끌려다니는 듯 느껴지는 남친도 솔직한 마음으로 좀 서운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저도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자꾸 헤매게 되다가 결국 어영부영 상견례 날이 되었어요. 전 남친을 만날 마음이 크게 막 생기지 않아서 안 만난 건데, 그걸 남친은 또 다르게 해석하더라고요. 왜 혼자 이렇게 머릿속이 긍정적인 건지. 자기 엄마가 저에게 한 말을 옆에서 들어놓고도 왜 저러는 걸까요? 당일날 말하는 모양새를 듣자니 남친도 이젠 좀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제 눈이 뜨이기 시작한 거일 수도 있고요. 엄마가 기대 많이 하고 계셔. 우리 오늘 다 양쪽 어른들 기분도 맞춰드리고 좋은 시간 되게 잘해보자, 혜영아. 아버님은 괜찮으신 거지? 여기서 전 가타부타 니네 엄마가 우리 아빠한테 했던 말 너는 못 들었냐고 따지려다가 아무튼 그걸 따질 타이밍이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꾹 참았어요. 어디 너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더 지켜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었나 봐요. 이윽고 식당에 자리를 잡았고 남친네 부모님이 먼저 들어오셨고 저희 쪽은 저만 와 있었어요. 아빠는 늘 약속 시간에 빠르게 오시는 분인데 좀 불안하더라고요. 작은 아빠랑 작은 엄마라도 오셨어야 하는데 어째 우리 쪽 어른들 셋 다 늦으시니 제가 너무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또 그새를 못 참고 한마디를 하시는데 옆에 아버님 들으라는 듯 이죽거리면서 말하시더라고요. 어머, 오늘 뭐 작은 아버님네도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 혜영이네는 약속 시간에 아주 딱 맞춰서 오시는 스타일이신가 보네? 그치? 이러시는데도 남친을 비롯해서 예비 시누이 그리고 아버님까지 셋 다 그냥 가만히들 있는 거예요.
이때 진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어 굳어 있는데 뒤에서 아빠랑 작은아빠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영아, 우리 왔다. 이때 저는 혀를 쯧쯧 차면서 뒤를 뒤돌아보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정황에 얼른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저보다 더 놀란 건 우리 예비 시댁이었어요. 처음에는 식당 직원들이 안내해주러 같이 들어온 줄 알았거든요. 웬 차려입은 젊은 여자분들 둘이 나란히 우리 아빠 옆에 붙어선 따라오고 아빠의 차림새도 뭔가 되게 평소보다 다르고 머리까지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 뒤에 작은아빠와 작은엄마가 보이셨고요. 심지어 그 여자분들은 마치 비서라도 되는 양 아빠한테 이것저것 묻고 양복을 받아드는데 저조차도 낯설어서 분간이 잘 안 되었어요. 그 와중에 그분들이 의자를 끌어들이고 아빠가 앉자마자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바로 빠지시더라고요. 아, 아빠, 저기. 그러는데 작은 아빠가 절 툭툭 치시더니 가만히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윽고 양가 어른들끼리 인사를 얼추 떨떠름하게 머리를 숙여가며 하게 되었어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달아올라서 완전히 다른 차림새를 하고 나타난 아빠를 보면서 맞은편에 앉아있는 어머니를 한번 다시 봤는데 다들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더라고요. 어머니는 뭔가 되게 거슬리는 듯 하면서도 웃는 표정으로 아빠에게 인사를 하셨는데 아빠가 대뜸 말을 쳐내버렸어요. 아, 제가 조상복은 없는데 일복이 많은 관계로 오늘 늦었습니다. 제 뒤치다거리도 저렇게 비서들한테 맡겨가면서 오다 보니 딸 상견례도 늦네요. 듣자니 우리 집안 걱정을 그렇게 많이 해주셨다고요? 전 정말 눈이 찢어질 정도로 커져서 아빠 왜 그러냐고 정말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아빠를 살짝 건드렸어요. 어머니와 제 남친은 진짜 완전히 넋이 나간 얼굴로 우리 아빠를 응시하고 있었거든요. 옆에 앉은 아버님은 안경 너머로 눈이 작아지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고 신의 표정은 기억도 잘 안 나요. 말도 거의 잘 안 하시는 아버님이 일순간 묵직하게 한마디를 하시는데 꽤 불편해 보이셨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도 같이 웃을 텐데요. 그러면서도 눈매는 매서워지시는 게 이거 분위기가 이상해진다 싶었어요. 근데 그때 작은아버지가 갑자기 나서시는 거예요. 아, 이미 이런 구조부터가 뭔가 이 상견례는 망했다 싶더라고요. 실례지만 제가 좀 나서도 되겠습니까? 저는 혜영이 작은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그냥 듣고 있다 보니 못 참겠어서요. 웃을 얘기는 아니라서 큰 문제가 되겠네요. 듣자하니 그쪽 집안에서 저희 형님이 벌에 쏘여 중환자실에 간 걸 갖고 보통 고려되신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쪽 집안에서는 웃을 얘기신가요? 이 말에 아버님은 이게 다 뭔 얘기냐 하는 얼굴로 어머니를 쳐다보셨고 어머니는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저와 식구들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절 쏘아보며 한마디 올려붙이시는데 저도 어디서 그렇게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그만 반박하고 말았어요. 혜영아, 이게 무슨 말이니? 이게 무슨 장난이야? 어른들끼리 만나는 자리에 뭔 말을 어떻게 해놨길래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마저도 제 탓을 하시는 걸 보니 그간 참고 삭혀왔던 화를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더 화가 났던 건 똑같이 영문을 모르겠다며 절 쳐다보는 남편과 시누이였어요. 지네 엄마가 해대는 짓을 알면서도 그냥 늘 대충 덮고 늘 좋게 포장해오거나 혹은 모른 척 해오던 이들 말이에요. 그 표정을 마주하고 있으니 이제 남친도 그간 쌓인 정이며 뭐며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싶더군요. 그러니 저도 이렇게 말해버린 거고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대로 저희 집 어른들께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아빠 중환자실에 계시다고 통화하던 날
어머니가 태진 씨 옆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없는 집 주제에 벌초 간다고 유난 부리더니 조상이 벌 주나 보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나요? 다시 곱씹으면서도 더 성질이 나는 저에게 어머니는 예좀 보라는 듯 막 의자에서 엉덩이를 뗐다가 붙였다가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얘 좀 봐?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어머 세상에. 어머, 여보는 아니에요. 내가 미쳤어요? 그런데 남친은 표정이 썩 좋지 않더라고요. 계속 콧바람으로 흥흥거리며 바깥으로 쉬어대는 게 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러고 바로 뱉은 말을 들어보니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왜 제가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결심했던 걸까요? 저기 혜영아,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해? 어른들께 얼른 사과드리자.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제가 어머니랑 단둘이 통화하다가 들은 것도 아니고 남친이랑 통화하고 있던 중에 어머니가 옆에서 떠들어대던 걸 제 귀로 들었는데 그 소리를 자기가 못 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괜히 귀가 벌게져서는 이마저도 제 탓을 하는 남친을 보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말은 결국 모든 정적을 다 깨버리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녹음, 녹음된 거 있는데 들어보실래요? 이게 왜 제 잘못인지 통화 녹음된 거 있어요. 이거 제가 지금 찾아볼 테니까 다 들어보시겠어요? 제 말에 시댁 식구들은 다 일어나서 모라모라 웅성거리고 우리 집은 우리 집대로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런 와중에 아빠가 다 시끄럽다며 크게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당당하면 들어보면 될 것이지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뭐 없는 집? 그쪽 집은 뭐가 있는데? 태진이 네가 말해봐라. 우리 집에 뭐가 없는데 니네 집엔 뭐가 있어? 이렇게 싸움이 격해지자 결국 식당 직원들이 룸으로 들어와서 주의를 주기 시작했고 이때 아빠가 한마디 거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고요. 우린 혜영이 시집 보내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인지 얼굴 좀 보려고 왔습니다. 이거 만나기 전부터 들려오는 얘기가 보통 상스러운 게 아니더군요. 퍽이나 아들 장가 좋은 곳으로 잘도 보내시겠습니다. 우리 집도 이런 집에 애 안 보내요. 원래 상견내고 뭐고 걷어차버리려다가 적어도 조상복이 니네들 집보단 있으니까 고상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거절하는 겁니다. 하여간 그쪽도 말본세하고는 보통 천한 집구석도 아닌 것 같은데 어디서 집안 타령을 하고 있어요? 아빠는 그러곤 곧장 저와 작은아빠네를 일으켜 세워서 나가자 했고 뒤로 몰아몰아 쏟아내는 예비 식구들을 냅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도 어머니와 남친 그 누구와도 눈을 맞추지 않고 나와버렸고요. 그러고 차 타고 나오던 중에도 어찌나 분이 풀리지 않던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갑자기 아빠가 몰고 온 그 비서 같은 분들이 뭔지 궁금하더군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작은아빠네 회사 직원분들을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아빠도 가끔 그쪽 회사에 들리기도 해서 안면이 없던 것도 아니고 이리저리 해서 이때만 좀 수고해달라고 작은아빠가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하여간 이런 상황도 저는 웃기고 어이가 없었지만 아무튼 제 결혼이 이런 식으로 어그러졌다는 게 참 기가 막혔어요. 슬프고 억울한 게 아니라 왜 저런 모양새를 여지껏 몰랐던 건지 남친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서 말이에요. 이후로 남친은 저에게 단 한 통의 연락도 그 무엇도 없어요. 우리의 추억이고 뭐고 그냥 그렇게 다 끝나버린 채로 제대로 된 파혼이나 이별도 뭣도 없이 끝나게 되었네요. 어머니도 물론이고 더 이상 전화 오는 일은 없어요. 난리라도 칠 수 있고 아니면 뭐가 어쨌다고 설명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연락이 완전히 또 끊겨버리더라고요. 그나마 엮인 지인들이 있어서 소식을 얼핏 듣긴 했는데 파혼하게 되었다는 얘기만 전하고 있다고 하더래요.
당사자인 저와는 아무런 마무리도 하지 않았으면서 말이에요. 참 허무하고 부질없게 느껴지는 게 사람 인연인 것 같기도 해서 저도 좀 생각이 복잡하지만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 집과 저의 미래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온전히 제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차차 정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너무 한순간에 일어난 일이라 적응이 안 되긴 하지만 저와 더불어 우리 아빠까지 우습게 알고 무시하고 있었던 그 결정타와 그간 어머니가 무례하게 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니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잘 받아들이고 얼른 새로운 일상을 살도록 노력을 해야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다시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